중국 출산율 1.05. 낮다고? 한국은 0.80이야. 중국의 잃어버린 10년. 이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고 디플레이션이 3년째고 청년들이 탕핑한다고 하잖아.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의존. 이 조합. 일본이 30년 날린 그 조합이랑 똑같아. 중국보다 한국이 더 빠르게 그 길에 올라타고 있다는 걸 보여줄게. 1989년 12월, 일본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 니케이 225. 일본의 코스피 같은 대표 주가지수인데 38,957포인트를 찍었어. 도쿄 긴자 거리, 땅 한 평 가격이 상상을 초월했고 일본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어. 미국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때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어.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올랐어. 버블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근데 그 꼭대기에서 바닥이 무너졌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2.5%에서 6%까지 1년 반 만에 2배 넘게 올린 거야. 그러자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주가도 같이 무너졌어. 니케이가 2년 반 만에 63% 폭락했어. 거기서 끝이 아니야. 바닥을 모르고 계속 빠져서 최저점이 7,600, 고점 대비 80%가 날아간 거야. 부동산은 더 심했어. 도쿄 집값이 피크 대비 90% 떨어졌어. 긴자 땅값은 99% 하락, 100억 원짜리가 1억 원이 된 거야.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라 10년 넘게 천천히 빠진 거야. 매일매일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던 거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집값이 반토막 나면서 빚만 남았어. 돈을 벌어도 빚 갚는 데만 썼어. 밸런스 시트 불황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가 빚 갚기 모드에 들어간 거야. 소비를 안 하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고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월급이 안 오르고 이 악순환이 멈추질 않았어. 일본 정부가 금리를 0%까지 내렸어. 그래도 안 풀렸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어. 그래도 안 풀렸어. 그 제로금리 시대가 25년 넘게 이어졌어. 90년대 일본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겨우 1%. 세계 2위 경제대국이 한 세대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거야. 그리고 니케이 225가 1989년 그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34년이 걸렸어. 2024년 2월에야 겨우 돌아온 거야. 네가 30살에 산 주식이 64살에 겨우 본전, 인생을 통째로 날린 거야. 일본이 이렇게 30년을 날렸어. 근데 지금 중국을 보면 소름 끼치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2025년 11월 중국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 아래로 떨어졌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중국 경제가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베팅하기 시작한 거야. 일본화. 그 공포가 숫자로 나타난 순간이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시작은 부동산이야.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 회사들한테 빚을 줄이라고 강하게 규제했어. 세계 레드라인이라고 불리는 정책이야. 그런데 빚으로 버티던 회사들이 이걸 못 견딘 거야. 2021년 에버그란데가 터졌어. 빚이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400조 원이 넘어. 2024년 1월 홍콩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어. 에버그란데만이 아니야. 컨트리가든도 디폴트, 선압도 구조조정, 줄줄이 쓰러진 거야.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와. 중국 부동산 판매가 2021년 18조 2천억 위안에서 2025년 8조 4천억 위안으로 떨어졌어. 4년 만에 54%가 증가한 거야. 중고주택 가격은 피크 대비 20.8% 하락. 이걸 서울로 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8억 원이 된 거야. 4년 만에. 근데 아직 바닥이 안 보여. 신축 가격은 31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어. 빈집이 6,500만 채에서 8천만 채야. 정부가 420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분양을 사들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1조 1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어. 지금 넣은 돈의 26배야. 부동산만 무너진 게 아니야. 공장에서 만든 물건 가격, PPI라고 하는데 이게 40개월 연속 마이너스야. 3년 넘게 공장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말고는 이런 나라가 없었어. 나라 전체 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도
10분기 연속 하락 중이야. 4년째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 좋은 거 아니냐고. 일본한테 물어봐. 거기서 20년 더 갔거든. 2026년 양회. 중국 정부가 1년에 한 번 여는 가장 큰 회의인데 여기서 성장률 목표를 4.5%에서 5%로 잡았어. 1994년 이래 30년 넘게 가장 낮은 목표야. 중국 정부 스스로 예전처럼은 못 크겠다고 인정한 거지. 청년 실업률은 18.9%까지 치솟았어. 한때 21.3%를 찍었는데 통계 방식을 바꿔버렸어. 숫자가 너무 높으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탕핑이랑 바이란이 퍼지고 있어. 탕핑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고, 바이란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놔둬라는 거야. 경쟁을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 2024년 결혼 건수가 1년 만에 20.5% 급감했어. 출생아는 792만 명으로 역대 최저. 인구는 4년 연속 줄고 있어. 여기서 소름 끼치는 비교가 하나 있어. 일본 버블이 꺼진 게 1989년이고 중국 부동산이 꺼진 게 2021년이야. 일본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게 2008년이고 중국은 2022년이야. 근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 일본은 인구가 줄기 시작했을 때 1인당 GDP가 3만 8천 달러였어. 중국은 1만 3천 달러야. 3분의 1 수준이야. 미부설로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는 뜻이야. 일본은 부자 나라가 늙은 건데 중국은 아직 부자도 못 됐는데 늙어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듣고 에이 중국이니까 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근데 한국 숫자를 보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출산율부터 보자. 중국이 1.05라고 했잖아. 한국은 0.80이야. 세계 최저. 중국보다 낮아. 우리가 더 심한 거야.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풀어볼게. 출산율 0.80이라는 건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0.8명 낳는다는 뜻이야.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은 돼야 해.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쳐. 한국 인구는 약 5,200만 명에서 정점을 찍고 203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남은 시간이 4년이야. 중국은 14억 명이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체감이 덜할 수 있어. 근데 한국은 5천만 명이야.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충격이 훨씬 빠르게 와. 집 살 사람이 줄고 소비할 사람이 줄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 한국은행은 직접 이렇게 경고했어.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2040년대에 영구적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영구적이야. 일시적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뜻이야. 서울하고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고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잖아. 이 패턴도 일본이 겪었던 거야. 도쿄에만 사람이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공동화, 판박이야. 그리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무서운 게 보여. 한국의 대중국 무역이 3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어. 한 해 반짝이 아니야. 3년째야. 2023년 마이너스 181억 달러를 시작으로 3년째 적자야. 중국에 파는 것보다 사는 게 계속 더 많다는 거야. 대중국 수출 비중도 22.8%에서 18.2%로 줄었어.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 최대 교역 상대야. 줄었는데도 1등이라는 게 문제야. 그만큼 깊이 엮여 있다는 거거든.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리는 구조야. 근데 지금 중국은 기침이 아니라 폐렴이야. 중국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인 1조 2천억 달러인데 그건 수출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수가 바닥이라 수입을 안 해서야. 한국 물건도 안 사고 있다는 거지. 산업별로 보면 더 선명해. 반도체만 보면 대중국 수출이 141% 폭증했어. 완전 호황이야. 근데 석유화학은 마이너스 15%, 철강은 마이너스 8%. 반도체 하나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어. 나라 경제를 과목 하나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야. 왜 이렇게 됐냐? 아까 봤던 중국 공장 물가 하락 기억나지? 그 싸진 물건들이 한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야. 한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안 돼. 수익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 거기다 중국이 자체 기술을 키우면서 한국산 부품을 안 쓰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한국이 중간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았거든. 이제 중국이 그걸 직접 만들어. 파는 건 줄고 밀려오는 건 늘어나는 이중 압박이야. 정리해볼게.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의존, 수출 의존.
어디서 많이 본 조합 아니야? 일본이 이걸로 30년을 날렸어. 중국이 지금 이걸로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길 위에 올라타 있어. 그러면 한국은 답이 없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니야. 다른 점이 있어. 그리고 그 다른 점이 카드가 될 수 있어. 첫 번째 카드, 반도체야.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는데 HBM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AI가 똑똑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야. 이건 한국이 79%를 쥐고 있어. 거의 독점이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1% 폭증하면서 9개월 연속 신기록을 찍었어. 단기적으로는 이게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야. 근데 여기서 솔직해져야 해. 반도체 하나가 너무 잘 나가는 게 오히려 리스크이기도 해. 아까 봤잖아. 반도체 빼면 나머지가 다 흔들려. 시험으로 치면 수학 하나만 100점이고 나머지 과목은 전부 빵점인 성적표야. 수학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날 전체 등수가 무너지는 거지. 두 번째 카드, 이게 진짜 중요해. 설레야. 일본은 버블이 터진 다음에 그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10년이 걸렸어. 거울이 없었던 거야. 자기가 빠진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랐어. 중국은 일본이라는 거울이 있었어. 근데 외면했어.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야. 한국은 다르지. 일본이 30년 빠진 걸 봤고 중국이 지금 빠지는 걸 보고 있어. 뭐가 문제인지 알아. 어떤 순서로 무너지는지도 알아.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근데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인구 정점이 2030년, 4년 남았어. 4년. 중국이 남긴 교훈은 명확해. 투자만 과하게 밀어놓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야. 한국도 수출에만 기대지 말고 내수를 키워야 해. 중국발 저가 상품 공세에 맞서려면 산업도 다변화해야 하고. 기회도 있어. 외국 기업이 그 나라에 투자하는 돈을 FDI라고 해. 중국에서 이 FDI가 2024년에 1,540억 달러나 빠져나갔어. 1990년 이래 최대 유출이야. 그 돈이 어딘가로는 가야 하잖아. 한국이 그 투자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답이 없는 게 아니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야. 일본은 거울을 안 봤어. 중국은 거울을 봤는데 외면했어. 한국은 거울을 보고 있어. 문제는 거울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일본은 30년을 잃었어. 중국은 지금 그 길에 들어섰어. 부동산이 반토막 나고 물가가 4년째 떨어지고 있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한국도 같은 조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출산율 0.80, 인구 정점까지 4년.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 반도체라는 강력한 카드가 남아있고 설레라는 거울도 있어. 확실한 건 하나야.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는 똑같다는 거. 일본처럼 30년을 날리고 중국처럼 주저앉게 돼. 보고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보기만 해서는 안 돼. 한국 경제가 일본과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반도체 외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할까? 너희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줘. 돈의 그림이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